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3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월요일, 네, 즐거운 월요일. 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좋은 월요일, 즐거운 월요일.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미탈 청취자분들도 잘 보내셨는지. 네. 네. 들리진 않지만, 네, 그렇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나가는 아낙네 역할을 맡고 있다가 고정을 꿰찼습니다. 네, 민원련 기획부장 유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네요.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저 이거 보이십니까? 뭐죠? 배지를 달고 왔습니다. 뭐예요, 그게? 이게 동백 배지인데요. 제주 네네. 4.3 기념 배지입니다. 네. 내일이, 그러니까 이 방송이 오늘 오후에 나가고 나면 내일이 제주 4.3 70년, 70주년. 그렇죠. 네. 네. 아, 제주 4.3 하면 정말 가슴 아픈 민족사, 그렇죠. 비극이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달고 왔습니다. 아, 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사람들도 다룰 수 있다는. 네. 아, 그래요? 요즘 많이 배지를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동백꽃이잖아요. 왜 동백꽃인지 아세요? 뭐죠? 이 동백꽃이 제주 4.3을 상징해요. 이 동백꽃이 이른 봄에 피었다가 지면 꽃송이 전체가 톡 떨어져요. 빨간 꽃인데. 네. 그래서 그 피를 상징하는, 그때 죽음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걸로 쓰였는데, 그래서 동백 배지입니다. 네, 그럼 또 관련 보도 나오는지도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31일부터 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네. 지금 특집 방송 시작했죠. 네. 해방 직후 이념 갈등 속에 3만 명의 제주도민이 숨진 4.3은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입니다.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일어난 경찰의 총격으로 6명이 숨진 사건이 발단이 됐고요. 이듬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0선거 반대와 친일 경찰 청산을 요구하는 무장 분기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미군정, 또 당시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북한의 사주라며 강경하게 진압했고 여성과 어린아이를 포함해 무려 3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로 70년, MBC는 오늘부터 그 흔적과 상처를 연속 보도해드립니다. 그리고 한겨레에서도 특집 보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미디어 스크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충기 문자를 썼던 그 연합뉴스 간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부끄러운 문자. 한번 만나뵙기를 네네. 바랍니다. 그분이 좌천됐다라고 합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요. 장충기 문자 연합뉴스 간부 좌천됐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연합뉴스 노사가 편집국 독립보장제도인 편집국 총국장제를 부활시켰대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성부 신임 연합뉴스 사장이 전임 박노왕 전 사장 체제 간부들한테 책임을 묻는 인사까지도 이제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돼가고 있는 일종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 일자로 발령이 어떻게 났냐면 한기천 논설위원 실장하고 류원성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다 콘텐츠 평가실 콘텐츠 평가위원으로 발령을 했다고 해요. 조성부 신임 연합뉴스 사장이 이제 취임을 했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서 뭐 편집국 총국장제가 부활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전 체제 박노왕 체제 간부들한테 책임을 묻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근데 발령된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네. 이창섭 인사교육부 부국장급이 콘텐츠 편집부로 근무 발령을 받았다라는 네. 소식이에요. 근데 이창섭이라고 하면은 혹시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장충기 문자에 이름을 올렸던 그분입니다. 네.
편하실 때 국가사 현안에 대한 삼성의 고견을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근데 그 뒷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평소에 잘 듣고 있어야 내가 기사 쓸 때 반영할 수 있다. 이분이 편집국장으로서 그때 역할을 맡고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네. 어디 편집국장이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대삼성그룹의 대외 업무 책임자인 사장님과 최소한 한 번은 통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안 받아주는 거야. 진짜.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야. 나는 연합뉴스 편집국장이고 평소에 삼성 이야기를 들어놔야 내가 그 기사 쓸 때 애들한테 야 그거 기사 쓰지 마라. 비판 기사 쓰지 마라. 내가 마치 너처럼. 내가 너고 내가 삼성은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통화를 안 해주는 거야. 장충기 씨가. 왜 나를 몰라주나. 그래서 내가 중심을 보여야겠다. 화가 났다. 나는 화가 났다 지금. 난 정말 너무나 아쉽고 서운하다. 왜냐 나는 지금 눈물 흘리기 직전이다. 그렇지. 나는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내가 대삼성을 한 번 통화 한 번도 못 해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최소한 통화 한 번 해야 된다. 이것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같은 부산 출신이고. 이건 뭐야? 같은 부산 출신이야. 그리고 스펙트럼이 넓은 그 훌륭한 분이시라고 들었다. 장충기 님이. 장충기. 그래서 나는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내가 돕고 있는 거야. 장충기 분을. 이미 돕고 있어. 돕고 있어서 내가 어떤 분을 돕고 있는지 한번 알고나 싶고 인사나 한번 하고 싶었어. 내가 그 말을 이제 구구절절 문자에다가 적어 넣었죠. 알지도 못하는 분을 돕고 있었네 이미. 그럼요. 이미 돕고 있었는데 내가 같은 부산 출신이고 이 대삼성분은 정말 어떤 분일까 너무나 만나고 싶은데 만나주지도 않고 통화도 한 번 안 해주는 거야. 한 번 해줘야지.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자기 영혼을 탈탈 털어 넣은 문자를 보낸 게 걸린 거죠. 걸렸습니다. 사실 근데 이분이 이 이전에도 사실 좀 이름이 언급이 됐던 분인데요. 2016년 12월에 연합뉴스의 젊은 기자 97명이 성명을 냅니다. 근데 성명이 어떤 성명이냐면 연합뉴스 기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제작되고 있는데 이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공포정치로 사내 민주화를 퇴보시키고 자기 검열을 강화한 경영권과 인사권을 가진 박랑 사장한테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지금 너무 출근길이 두렵고 퇴근길이 부끄럽다. 이런 성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박랑 사장을 겨냥해서 이렇게 딱 성명을 냅니다. 그랬는데 박랑 사장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편집국장이나 이런 애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사실 전 직무대행이었던 이창석 전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이렇게 물러나게 해요. 네, 그때 이미 이제 직을 한번 자천이 된 거죠. 되고 그다음 당시에 이제 국장, 황대일 컨텐츠 총괄 본부장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이제 밀어내요. 근데 기자들은 사실 박노왕 물러나라고 한 건데 난 아니고 너네가 대신 이렇게 하면서 꼬리 자리기를 하려다가 했는데 나는 모릅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한번 나름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희생양은 아니죠. 희생양은 아니죠. 네. 주요 책임자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책임을 진 건데 문자도 보내는데 그 사이에 되고 나서 대삼성한테 만나자고. 그렇죠. 네. 부산 출신이고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기사에. 그러니까 책임을 비하고 희생양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기자들은 타겟은 사상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자들한테 압력을 주고 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물러나긴 했는데 박노왕은 어쨌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했다. 네. 그래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에도 이름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던 분이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화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천되고 갈 자리로 이제 가면서 더 좋은 분들이 제대로 보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자리로 오면 보도가 좋아질 것인가 그것도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 자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돕고 있는 분을 한번 보고 싶다. 이미 내가 돕고 있다. 이런 멘트를 하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누군가의 잘 보이기 위해서 하고 그걸 자기가 했던 거를 치하고 공치사를 하고 그래서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연합뉴스를 정말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팔아먹고 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공기업인데. 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누구한테 잘 보이는 기사 쓴 다음에 나 너한테 좋은 기사 썼어. 그러니까 나 좀 만나줘. 그렇게 누군가 대기업을 위해서 맞춤형 기사들을 자기가 써왔다. 앞으로 그리고 쓰도록 지도 편달했다. 강제했다.
이런 거 실제로 자기가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자백이지 자백. 네, 자백. 가셔야지. 근데 그러면 어. 자천 수준이 아니라 저는 가셔야지. 삼성으로 가서 홍보팀에서 근무하시면 그렇지.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으로 가고 말고는 그건 삼성이 판단할 문제고 우선은 연합뉴스에선 내려가셔야지. 그렇지. 없으셔야지. 응. 제대로 된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연합뉴스도 어쨌든 봄이 왔다. 봄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나? 아유. 우선 그분 제자리를 찾아간 거는 좋게 평가해야 된다.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국장 임명 동의제 약속. 미디어스 기사입니다.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KBS를 시민과 시청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는 지난 10년 동안 KBS는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는 진실하고 공정하고 시민이 주인인 방송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아, 네, 훌륭합니다. 시민의 방송으로 KBS가 돌아와야겠죠. 이 양승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그동안에 KBS 스페셜, 세계는 지금, 인물현대사, 추정 60분 등 이런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다뤘고 한국 근현대사 관련된 역사물을 다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기 해왔는데 지난 10년 동안에는 이 KBS가 KBS답지 못한 KBS가 좀 부끄러운 방송들이 많이 나왔었다. 어떤 2008년부터 노골적인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여러 사원들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외쳤는데 그에 따른 중징계가 있기도 했다. 그리고 자기도 비제작 부서로 발령을 받았고 어떤 본연의 제작 업무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제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국장 임명 동의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 임명 동의제는 어떤 그 KBS뿐만 아니죠. KBS, MBC가 올바른 비판 언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국장을 막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을 동의받는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면 편집권이나 어떤 방송 보도권, 올바른 보도권이 보장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속 요구했던 조치인데 이것을 자기가 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뽑는 거죠? 네. 그렇죠. 임명 동의를 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에 사장이. 그래서 양승동 후보자가 신뢰를 잃은 KBS의 정상화를 위해 7가지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취재의 자율성 보장, 또 하나 창의적 공영방송, 그리고 지역방송 활성화, 디지털 모바일 시대 전략 준비, 상생의 미디어 환경 조성, 시청자를 향한 개방 이렇게 7가지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KBS를 정상화시키고 KBS는 공영방송, 국민의 수신료로 되는 방송이니만큼 그렇게 거듭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양승동 후보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국장 임명 동의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와 시사 관련 임명 시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받겠다. 비정상적이었던 편성위원회도 정상화하겠다. 이것이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태까지 KBS가 편성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상화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사장과 그런 임직원들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그 사장과 임직원들 결국엔 위에 정권의 어떤 요구에 맞춰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나아가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습니다. 어떠세요? 양승동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말 많은 말이 오갔죠? 근데 좀 공세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그 실시간 방송을 잠깐 봤었거든요. 네. 근데 공세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억지를 부리면서 물고 늘어지는 경우 그런 부분도 있고 양 후보자님은 좀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그거에 비해서 너무 차분하게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뭔가 공세하는 쪽이 맞는 말하는 것 같고 대답하는 쪽이 그래요? 막 이렇게 약간 우물쭈물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문회에서요. 네. 자유한국당이 물고 늘어졌던 게 가장 핵심으로 물고 늘어졌던 게 세월호 당일날 이제 노래방 회식 이걸 물고 늘어졌죠. 근데 법인카드 기록도 없었다. 본인이 확인하지 못했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날 본인 카드로 이제 같이 회식한 것들 결과가 결제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당이 나왔다.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날
이제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선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당이 청문회 내내 어떻게 세월호를 저렇게 물면서 세월호 때 노래방 회식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물고 늘어질까요? 이런 그 뻔뻔함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때 물론 모든 국민이 세월호 때 다 가슴이 아팠죠, 그렇죠? 그날 그 영상을 보고 하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날 그러면 이제 뭐 노래방을 갔냐 맞냐 이것에 그 사람이 자기의 할 역할을 하지 않고 그렇게 가서 뭐 놀고 막 했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날 가지 말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당이 그걸 가지고 세월호 당일날 노래방을 갔다는 그거 하나로 정말 그 사람을 너는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청문회가 정말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국가의 대통령이 그날 침실에 있었고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국민들이 책임자가 책임을 했느냐 물었을 때 한국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지금은 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한국당의 논평이 뭐였습니까? 결국에 아무것도 없는 게 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박근혜만 불쌍하게 됐다. 이게 첫 성명의 논평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한국당이 어디 감히 세월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부적절한 청문회였고 그 청문회 질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정말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싸웠던 분들이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날 어떻게 회식이 있었더라도 회식하지 말지. 어떻게 그날 그렇게 가슴 아픈데 그 노래방에 갈 수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 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감히 그런 질문을 한다니 정말 저는 어불성설 그리고 낯짝도 두껍다. 이런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건데 네. 그 이전에도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진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양승동 후보자가 군 복무하는 동안에 병원에 좀 오래 있었대요.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기록을 내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 후보자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군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군에서 공개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열람만 가능하니까 의원들 궁금하시면 열람만 할 수 있게 제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대답을 나중에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뭐 성병 아니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막 이런 멘트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공개 안 하면 너 그 성병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냐. 막 그거잖아요. 사실 그 논리는. 그런 정말 수준 이하의 너무 저열한 공세를 펼치고 양 후보자는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양 후보자한테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고 팍 이렇게 공세를 하고 후보자는 계속 이제 가만히 있다 맨 마지막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만 그거는 너무 이미 나중이고 이미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공세는 다 했고 막 이게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참 정말 수준 미달이구나. 화가 많이 났습니다. 다음 소식 뭔가요? 네, 저희가 잊고 있던 셀럽이 한 분 계세요. 이게 한때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던 셀럽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규형. 지금 뭐 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지 전달을 좀 드리려고요. 네, 강규형이면 이제 KBS 전 이사죠. 네, 이분 하면은 강규형 하면은 기사 제목이나 아니면 기사 리드에 뭐가 붙냐면 기행을 또 저질렀다. 이게 붙어요. 네, 기행. 자기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네. 그런 피켓을 들고 있는 노조원 옆에 가서 자기가 부의를 하고 사진을 찍는 거죠. 너무 즐거워하면서 사실 조롱하는 행위죠. 그죠.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분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이상한 짓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문회가 있는 날 청문회장 안에는 이제 다 들어갈 수는 없죠.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보통은 이제 별도의 곳에서 회의장 옆에 TV를 통해서 청문회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요. 근데 그 안에 KBS 직원분들이 그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강규영 전 이사가 등장합니다. 찾아왔어요. 거기 왜 갔대? 혼자 오진 않았습니다. 네. 성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이라는 분하고 같이 왔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이날 자유한국당 측에서 요청한 참고인 신분으로 과방위 출석 대기 중이었거든요. 심심해서 온 건 아닙니다. 근데 왔어요. 왔는데 그냥 가만히 TV를 보신 게 아니라요. 직원들이 앉아있는 모습, 그걸 보고 있는 모습 사진 찍습니다. 직원들을? 네.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TV로 나오는 청문회를 보고 있는 KBS 직원들이 직원들을 사진을 찍은 그냥 거예요. 갑자기 사진 찍은 거 와서. 네, 와서 모든 사람들이 질문이 그거죠. 왜 이러세요? 저 왜 이러시냐고요. 뭐지? 당연히 사진 지우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찍고 이제 그리고 방으로 간 겁니다. 이제 그렇죠. 네. 찍고 이제 자기들은 마치 아무 일도 안 찍, 무슨 관광 관광지에서 것처럼? 토템 찍은 것처럼 사진 찍고 떠나요. 뭐야. 떠나니까 화가 나서 그 사진 찍힌 분들이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가서 사진 왜 찍으셨어요? 지우세요라고 하니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니까 사진을 지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강 이사가 이분이 강전 이사가 당신들도 찍었어. 언론 노조 소속이지.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KBS 직원들은 너무 이상한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뭔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사진 지워주세요.라고 하니까 그죠. 잡상이 쫓듯이 이게 가 반말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KBS 직원들이 이제부터 화가 너무 나서 반말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가세요. 이번에 말을 바꾼대. 가세요. 법대로 해. 법대로. 아니 근데 법대로 했을 때 본인이 이길 게 없는데 왜 법대로 뭐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KBS 직원분들이 그럼 법대로 할게요. 이러고 하니까 법대로 해. 떼 다시 쓰지 마라. 한번 법대로 해. 뭐 법대로 해. 떼 쓰지 마. 떼 쓰고 말이야.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뭐야? 사진 주는 거에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 그랬죠. 니들이 나한테 욕했잖아. 니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KBS 직원들이 나는 무슨 저희는 욕을 그런 했어요? 적이 없어요. 욕한 적 없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강전 이사가 또 학교까지 찾아서 욕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네. 자기 물러나라고 했다고 그게 지금 마음에 다 담아져 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죠. 그렇게 욕을. 예, 비판한 거에 대해서 욕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 옆에 있던 이제 성창경 위원장, 공영노조 위원장은 아이고 무서워라라고 하면서 그 KBS 직원분들 향해서 조롱하는 비꼬았다고? 말투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단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어.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작은 해피엔딩인데 큰 다시 해프닝 만들어주셨어요. 강전 이사가 다시 그 KBS 직원들이 있는 그 TV로 청문회 시청하는 그 방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XX 같은 XX들. 왜 XX들이야? 내가 사진 몇 장 찍는 것 같고 XXX들이야. 야, 찍어도 된대. 너도 기분 나쁘지? XX들이 말이야. 집단 폭력에 중독이 돼서 이 XX들이 말이야. 어디 와서 갑질이야? 이 XX들이 말이야. 라고. 거기서 소리를 쳤다고? 네, 저 고등 래퍼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욕설을 대박.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좀 예, 마음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마음이 좀 많이 다치실 것 같은데 저 누구 마음이 다쳤다는 거야 지금. 마음이 다쳐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좀 이게 좀 당황스럽네요. 약간 그래서 무서운데? 네, 그리고 이분이 해임당한 결정적 사유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죠. 그래서 뭐 되게 투사로 물러나고 그러신 분이 아닌데 좀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행동한다는 게. 그래서 이분은 정말 여전히 기행을 계속하고 계신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욕을 하는 건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법대로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네. 왜 갑자기 오셔서 이렇게 욕을 막 쏟아내셨을까? 그러니까. 네, 궁금하네요. 명지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그러게. 품위를 소상시키는 이거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사실 이게. 계속 이게 신념을 위해서 뭐 어떤 주장을 펼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정말 기행을 펼치고 다니시는 건데. 욕을 저렇게 공개적인 네, 이런 분한테 학생들이 뭘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셀럽의 근황을 전달드렸고요. 네, 셀럽은 청문회 와서도 그냥 가지 않는다. 네, 항상 큰 해프닝을 만들고 간다. 그렇죠. 역시 뭐 이런 끼가 있는 분들은 네, 좀뭐 이런 타이밍 놓치지 않는다 전 생각하고요. 이 PD님께서 연합뉴스 기사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종영 필요한 선택. MBC 무한도전 최종의 11.1%. 네. 무한도전 종영 소식입니다. 연합뉴스의 이정현 기자가 쓴 건데요. 국내 예능 역사에 큰 획을 그은 MBC TV 무한도전이 모두의 아쉬움 속에 종영했다. 그리고 최종 시청률은 11.1%로 집계돼서 토요일 전체 예능 중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무한도전 보셨나요? 아, 봤죠. 네.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제가. 네, 저도 무한도전을 보다가 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아쉽더라고요. 정말 무한도전이 13년이잖아요. 정말 우리랑 같이 무한도전이랑 같이 큰 청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의 어떤 저의 20, 30대를 그러니까. 담고 있는 이런
그런 예능이어서 저는 막 무한도전 무조건 봐야지 막 이러진 않았는데 무한도전을 그래도 좋아했던 거죠. 많이 좋아해서 마지막에 멤버들이 우는데 남일 같지 않고 마치 일 같아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우시는 거 아닌가요? 눈물 납니다. 네. 무한도전 저는 기억이 있는 게 무한도전 2012년에 파업을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아니라 MBC가 파업을 굉장히 오래 했죠. 최장 파업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겨울에 파업이 시작했는데 여름이 되도록 끝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7월부터 저희 미래년이 시민들이랑 같이 좀 보자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2명, 4명, 8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넣는 겁니다. 16명 뭐 해서 마지막에는 10,000명까지 가는 매주 모여서 좀 보다 무한도전을 외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김지철 퇴진을 10,000명이 넘는 시민들과 같이 외치는 그런 걸 했었는데요. 그게 외치는 이야기가 좀 보자 무한도전 이거였어요. MBC 파업을 가장 무한도전을 좀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열이랑 같이 이렇게 묶어서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때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한도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었는데 사회적 목소리를 내주고 뭐 약자들 대변하고 이런 것들에 그 당시에 무한도전에 그런 묻어있던 것들이 반영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무한도전에서 종편 출범을 앞두고 종편 출범을 빗대서 그 미디어 악법을 비판하면서 그 유재석 TV랑 뭐 이걸 만들어가지고 막 시청률 경쟁을 막 하는 결국에 하다 보니까 막 연예인들 막 계속 불러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풍자하면서 굉장히 예능적 재미를 추구했던 그런 방송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종편이 탄생했고 종편들이 여러 우후죽순인 종편들이 지금 정말 시청률에 목매며 선정적인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보여줬던 그 프로그램이 참 좋았다. 이런 언론 쪽에서는 그런 기억이 남네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좀 네. 이제 제가 재밌게 읽었던 기사가 직설에서 나왔던 MBC의 욕망은 어떻게 무한도전을 망쳤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무한도전은 조금 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끝낼 프로그램이 아니었는데 MBC가 황금알을 낳는 거이니까 그 내부 구성원들이 어떤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뭐 시즌제로 하자라던가 뭐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도 됐어 그냥 빨리 지금처럼 해 프로그램 시간 늘려라고 하면서 계속 쥐어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갈되고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사실상 무한도전을 망친 건 MBC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기사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파업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상로 MBC 공공노조 위원장인데 이 사람은 지금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김태호 PD한테 어떤 말을 했었냐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 20억 원에 대한 손해를 김태호 PD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파업할 때 무한도전이 방영이 안 되니까 무한도전에 붙은 광고들이 다 없어지니까 20억 원을 김태호에게 이거 청구해야 된다. 이런 무개념적인 말을 한 거죠.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런 기사에 말을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말을 나 진짜. 했었죠. MBC 수준이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말 위로 아래로 양쪽에서 다 압박을 받아오면서 힘든 시간을 버티다가 결국 이제 끝을 맞이했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뭐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 그런 말 막 트위터에 돌더라고요. 이제 몇 년 시간이 좀 지나면 무한도전을 모르는 세대가 이제 있겠구나. 그래서 무한도전이 뭐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성인이 되고 하겠구나. 라면서 이제 막 좀 쓸쓸해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던데요. 저는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네. 소소한 기대들을 진짜 가지고 네. 좀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아, 네, 안 보고 네. 보시면 눈물 납니다. 네, 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 그 H.O.T랑 제키 그거 할 때도 무조건 울었거든요. 엉엉 울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마지막 방송 보고 안 HT 울겠으니까. 기한을 갖고. 네, 그래서 아쉽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무한도전이 200회 특집인가 해서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가 맞아요. 돼서 네. 막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되게 상상만 해도 즐거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탈탈 다 털린 기분이라고 이렇게 김태호 PD가 얘기했잖아요. 건조기까지 완전 다 건조된 느낌이다. 다시 채워서 올 수 있으면 오겠다. 정말 무한도전스러운 웃음을 줄 수 있을 때 오겠다 했는데 그 말 기대하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좋은 이야기 우리 시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송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나쁜 보도 스크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보도 스크랩은 오늘 사실 건설노조 위원장 검거 종용 보도 시리즈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인공은 동아일보랑 채널A예요. 네. 그러니까 대충 요약을 해드리면요.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위원장한테 그 경찰의 영장 집행을 이렇게 종용하는 보도들입니다. 네. 근데 장 위원장 건을 빌미로 해서 이 보도들을 보면요, 거의 민주노총 완전 매도하고 이 위원장을 잡지 않는 경찰은 뭐 완전히 정권 눈치 보느라 뭐 손 놓고 있고 막 이런 비난 보도인 거예요. 근데 이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좀 짚으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한테는 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까요? 일단 지난해 11월 28일의 일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업장을 자주 옮겨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어느 한 기업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퇴직 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루 적립금은 2008년 이후 10년째 4,000원에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평균 16일을 일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퇴직 공제금은 78만 원 정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퇴직 적립금인 340만 원의 23%에 불과합니다. 현재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퇴직금 인상이 이번에도 무산되지는 않을까. 150만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건설노조 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집회의 사유를 말을 안 해주고 자꾸 교통불편만 얘기해줘요 라면서 이 건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근데 이날 환노위 그 법안심사소위가 자유한국당이 완전 어그로를 끌면서 그러니까 그냥 진짜 원래 사실은 요 건설근로자법은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큰 이견이 없었던 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차도 자꾸 다른 거에서 이견이 생기니까 민주당 이런 쪽에서는 그러면 이거 우리 이견 없는 거 이거 먼저 그냥 얘기하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한국당이 싫은데 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진짜 말 그대로 어그로를 끌어요. 그래서 논의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통과는커녕 이거를 올려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요 결의대회 열고 있었습니다. 그 건설노조에서. 빨리 이거 안을 통과시켜라. 얼마나 논의해라. 간절하면 네. 그날 그냥 총파업을 하고 다른 일 다 접어놓고 국회 앞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통과되기만을. 근데 이 소식이 들려와요. 어그로 때문에 논의조차 못했대. 이 소식이 딱 들려오면은 그분들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행진을 시작한 거예요. 행진을 하다가 이게 이제 막 이어지면서 마포대교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경찰이 막으니까 마포대교 남단에서 이제 멈춰서 거기서 이제 앉아서 연좌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자, 마포대교 남단을 막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교통체증이 발생하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마 이날을 마포대교 막혔던 날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지체됐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검찰이 집시법 위반 그리고 일반교통 방해 혐의 같은 것들로 사전구속영장 청구하게 되죠. 그 노조 지도부들한테. 그게 실제 이뤄집니다. 근데 장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노조 지도부들이 피의자, 그러니까 구속 전에는 원래 피의자 신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영장실질심사라고 하죠. 그걸 출석을 해서 이제 보통 소명을 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대신 이날 성명을 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자진 출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임기 내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선의에서 비롯된 집회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상황 자체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거죠. 자, 상황이 대충 이렇습니다. 근데 그럼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근로자법 그게 개정이 뭐가 중요하길래 저렇게까지 말을 해? 뭐
길거리를 막아서 솔직히 마포대교 남단 막는 순간부터 예정돼 있었죠.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 왜 그렇게 했느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퇴직금 정상화를 위해서 퇴직공제부금 인상하고 그다음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어떤 임금지급 확인제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요. 거의 다 생존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들 말로는 퇴직금 수준이 거의 한 10년째 동결돼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일반 노동자들이 한 20-3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퇴직금이지 그게 퇴직 이후의 삶을 전혀 보장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현실화해달라. 더 많이 달라 그럴 것도 아니다. 그냥 조금 현실화해달라. 이 주장인 것이고 또 하나는 임금체불은 사실 건설업계 하면은 거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임금체불이거든요. 이게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게요. 지난해 12월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어떤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이 보도자료 제목이 건설 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추진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제일 심각한 게 임금체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첫 번째 대책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요 보도자료 보면은 정부가 건설 산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현재 어느 수준이다.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 취업 기피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정파나 이 노동자들이 평가한 게 아니라요. 그냥 정부가 평가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투쟁에 나서고 1시간 정도 길거리를 막았어요. 자, 그러면 언론이 이걸 보도를 할 때 교통체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동시에 뭘 얘기해야 되냐면 왜 이렇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를 벌였는가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전후 맥락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싹 지워버리고 요번에도 내놓은 보도들은 왜 안 잡아가? 그렇게 불법 집회하고 말이야. 이런 놈들을 왜 안 잡아가? 딱 이 논리로 보도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야, 나는 궁금한 게 자유한국당이 왜 어그로를 끌었을까? 난 그게 더 궁금한데. 한노예에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노동 정책 변화시키는 법안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해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더 확대하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아마 반대하는 형태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당이 건설 요 개정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대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적극 통과시킬 의사는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네. 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고 결의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법안이 국회 상임위까지 올라가기까지 올리자면 또 올리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이익에 대해서는 엄청 급하게 법안 만들어서 올라가는 그런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 과정을 그렇죠. 많은 요구들이 묶여지면서 많은 건설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안건이 좀 돼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이 정쟁한다고 자기네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기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기네가 열일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 당장 또 건설 노동자가 또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교통체증이 왔고 그래서 불법 시위입니다. 집시법 위반한 거예요. 집시법을 위반했고 교통 방해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법에 올라갔고 건설노조에서도 우리 불법하고 죄송하다. 시민들에게 불편드려 죄송하다. 근데 그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이제 출두하겠다. 네. 그러면 네. 이게 어쨌든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 기사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은 동아일보입니다. 29일 날 일면에 단독 보도를 내놓습니다. 경찰 건설노조위원장 은신처 알고도 안 잡아.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기사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잠적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의 은신처가 확인됐다. 다름 아닌 건설노조 사무실이다. 되게 비장하지 않아요? 누가 보면은 지금 어떻게 건설노조 위원장이 은신을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산에서 하든가. 그리고 어떻게 불법 시위를 할 수 있지? 거의 부들부들 이 느낌이죠. 그러니까 불법 시위를 한 건설노조 위원장이 은신처가 공개됐는데 그곳이 바로 건설노조 사무실이라니. 그럼 마치 저의 은신처가 민원련인 것 같았죠. 민원련 사무실인 거지. 그 정도인가요?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군요. 네, 그래서
이날 요 일면 그 하단 요 보도랑 그다음에 이어지는 13면 머릿 기사 보도 그다음에 사설을 내놓습니다.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세 건의 보도를 내놓는 거죠. 근데 요것과 이어지는 보도에서 내놓은 어떤 멘트들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딱 이거예요. 그 장 위원장 행위가 얼마나 불법적이었는지. 불법 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과 또 하나는 불법 시 그 행위자인 장 위원장이 현재 근황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얼마나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과일을 먹는지 막 이런 거. 과일?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도 평화롭게 잘 지낸 건 다 경찰 때문이다. 경찰이 봐주고 있어서다. 경찰은 왜 봐줄까? 문재인 정권 때문이지. 이 논리인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친노동 정권이니까 니들이 눈치 보느라고 안 잡는 거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법성 강조하는 구절은 계속 불법 시위로 마포대교 일가가 뭐 교통 마비됐다. 뭐 여기는 3시간이라고 적혀 있네요. 뭐 근데 혼란을 줬다. 뭐 이렇게 다쳤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고요. 아까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부각하는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재밌는데. 본보 기자가 확인한 27일 오후에도 장 위원장은 옥상을 산책하듯 걷고 있었다. 휴대전화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다. 경찰이 통신 추적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는 도로 건너편 건물 옥상에 있는 기자를 바라보는 등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틀간 장 위원장은 옥상 말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노조원들이 과일 등을 싸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런 식이에요. 동아일보는 또 이틀 동안 또 잠복한 거죠. 옥상을 찾아보면서 네, 옥상에 올라와서 오늘 옥상에 나오나 안 나오나. 네. 과일을 어떻게 싸갔다 이런 건 어떻게 봤는지 좀 신기하긴 한데 그 사진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기사 그 톱보도 사진에 보면 그 사진이 뭐가 붙어 있냐면 이 옥상에 서 있는 장 위원장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근데 5단 기사거든요. 5단이라고 하면 이게 5조각으로 나 있는 세로로 조각 나 있는 기사인 건데 그 한 조각이 그 위원장 사진이에요. 되게 크게 들어간 거예요, 사진이. 근데 작게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크게 만들면 화질이 다 깨져요. 그래서 이미 그만큼 사진을 늘렸을 때 화질이 좀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인데도 그걸 감수해가면서까지 어마어마하게 크게 사진을 늘려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도가 무슨 흉악범을 지금 잡아야 될 때의 어떤 태도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경찰을 향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 위원장이 버젓이 서울 도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건 경찰이 묵인하고 있는 탓,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뭐 익명 경찰 관계자의 뭐 이런 비판 이런 것도 함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에서 사설 나왔다고 했잖아요. 사설 제목은요. 제목이 이겁니다. 범법 민노총 간부 공권력 오롱하며 활개치는데 이거예요.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올해 임기를 마친 뒤 벌을 받겠다는 황당한 행태를 보인 범법자다. 사실상 법 위에 있다. 근데 정찰 내부에서는 장 위원장이 여권 인사들과도 가깝고 청와대의 친노조 편향 때문에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치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활개 안 치고 노조 사무실에 옥상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 두문불출했다면서요. 신기한 건 여러분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동아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조작됐다는 그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설 안 내놨죠? 이날이에요. 이날에 그거를 내놓구나. 이날은 그 사설 안 내놓고 이 사설 내놓은 거고요. 참고로 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그거 관련해서는 일면 배치도 안 했죠? 이거는 일면에 했어요. 이거 대신 들어간 거죠. 네. 대박이다. 여러분 지금 박근혜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네, 이 노조. 노조위원장을 이 보세요. 노조위원장 감히 보세요. 교통을 방해했어요. 여러분 세월호 7시간 조작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딱 이거죠. 근데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원래 얘네가 이런 거 쓸 때 한 네. 노조위원장 막 이런 거 쓸 때 항상 앞에다 뭘 붙이냐면 귀족노조를 붙여요. 근데 안 붙였죠. 귀족노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귀족일 수가 자기가 없거든요. 귀족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노동 환경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사를 좀 쓰든가 그렇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동아일보 보는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그날 왜 여기는 귀족 노조가 안 붙었지? 응? 사진도 별로 귀족같이 안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네. 근데 29일 날로 만족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는 다음 날에도 똑같은 지적을 담은 기사를 또 내놓는데요. 경찰 장옥기 은신검을 포위하고도 충돌 우려 영장 집행 추저라는 보도를 내놓습니다. 이건 뭐냐? 알면서 또 체포 안 한다. 우리가 이렇게 기사까지 써서 특정해 줬는데
왜 안 하지? 왜 안 해? 왜 안 해? 너네 진짜 눈치 봐? 막 이러면서 깐죽대고 있는 거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 내놓은 29일 저녁에 채널A가 저녁 종합 뉴스로 이 보도를 또 내놓습니다. 제목이요. 등잔 및 건설노조 위원장 안 잡나 못 잡나 이겁니다. 근데 보도가 시작될 때 첫 화면이요. 보통 앵커 멘트 나올 때는 그냥 뭐 스튜디오고 그 제목이라고 하나요? 기사 제목. 그게 딱 떠 있잖아요. 근데 그 화면이 아니에요. 이 보도는. 마포대교 당시 풍경을 보여줘요. 배경으로. 기자 앵커 뒷 배경으로 마포대교 막 동성하고 길이 막혀 있는 그 풍경을 보여주고 거기 앞에 서서 앵커가 멘트를 치는데 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지난해 11월 말 서울 마포대교의 모습입니다. 불법 시위 때문에 시민들은 이처럼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장국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이 시위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이것이 보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오늘까지도 장 위원장을 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 기자 멘트 이런 것들은 동아일보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내놓은 거는 제가 동아일보 속은 알 수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물타기 하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 고민도 들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한 소재로 쓰기 적절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형태의 보도 자체는 어떤 클리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상균 위원장 관련된 보도도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나왔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형식은 아닌데 과연 타이밍을 왜 이 시기에 했느냐는 우리가 이 시기에 나온 이제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 이슈가 없다고 해도 다른 의도가 없다고 해도 그냥 눈에 마침 띄었어. 그래서 그냥 막 안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이런 보도를 썼다 해도 문제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사 보도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보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너는 거리에 나왔어라고 말해주지 않고 나온 사람들을 약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작은 불법이라도 저지르면 내가 주장했던 바들은 다 사라지는 형태의 보도들.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구역질 나는 문제 보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그건 더 나쁜 거죠. 노조 위원장을 계속 구속하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구속해라 왜 구속 안 하냐 하는 거잖아요. 갈등을 계속 이제 노동조합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을 계속 부추기는 그 불쏘시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 어쨌든 불법을 저질렀고 그러면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집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갈등들이 계속 불거지게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도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노무현 정부 이야기할 때 노무현 정부의 실책 중에 이제 노동 정책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서 노동 정책이 이제 그때 당시에 노동 진영과 노무현 정부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지를 잃게 되는 그러니까 지지 세력이 많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런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지자들을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 과정들에서.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해석인데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렇게 계속 동아일보가 왜 안 잡아가냐. 이 사람 한 명한테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런 갈등들이 빠르게 시작돼야 된다. 지금. 너무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너무 높다. 지지율이. 아직도. 그래서 그 안에 지지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좀 균열을 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돼서 노동자가 살만한 세상 그런 것들이 구현되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려면은 이런 기사를 내놓는 언론부터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네, 배나은 활동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세군요. 네. 없어져야죠. 네. 네.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은 여기까지고요.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댓글 읽기 한번 가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에 제가 휴가를 써서 우리 김세욱 부장님께서 특별 출연해 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트러스트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우선 월요일은 부녀의 방송이니 금요일 방송 후기는 타이밍이 맞는다 이러시면서 즐겁게 써주셨는데요.
뭔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때려치고 외국 살다 와서 영어가 네이티브 수준으로 유창하면서 매사에 시니컬하지만 통찰력이 훌륭하고 안경 쓴 혼자 다니는 누나 같은 목소리였다. 야. 김수혁 부장님 근데 목소리가. 너무 맞는데. 혹시 이분 아니, 우리 사무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 지민이세요? 사무실에 자꾸 와 계시는? 어떻게 아셨지? 우선은 안경 쓴 거 맞고요. 그렇죠? 외국에 살다 오진 않았습니다. 영어가 유창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영어 유창하십니다. 아, 유창하세요. 아, 그리고 매사에 시니컬하지만 통찰력이 훌륭하다. 맞습니다. 안경 쓴. 네. 물론 제 고정관념입니다만 딱 듣는 순간 오디오가 아니라 유튜브 같은 느낌이었다. 이분 자리 까셔야겠어요. 네. 아니 뭐 다 사주 방송 하시는 자리 까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PD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까 그날? 네네. 아 그랬는데 안 잡으신 거랑 별 차이가 안 났다. 오히려 더 말씀은 줄어드셨다. 네, 마이크 앞에서 작아지는 이 PD님. 네.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약간 소름 돋는데요. 너무 그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서. 윤 회장님이 광고하시겠다고 하셨나요? 아니 좀 말하다 신경질이 나서. 아 그러세요? 네, 아니 뭐 결제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서 회장님의 결제만 남았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4440-0416님 내일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내일부터는 주말 오늘도 새로운 조합이 되었네요. 라고 하면서 민원련 모든 활동가님들이 총 출동하여 날마다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금요일마다 댓글로 가장 좋았던 조합을 투표하자.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오늘 4면에 민원련 3월 좋은 보도 시상식 기사로 나왔다고 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네요. 아 정말 언론 관련 소식 많이 찾아보시고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미령곰탱이님께서는 그 금요일 방송을 듣고 나서 새로운 부장님의 출연 그러면서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라는 곡을 주셨습니다. 네, 슬퍼하셨나 보죠? 힘이 없으세요. 아침에 혈압이 낮으셔가지고 네. 힘이 좀 없으세요. 초콜릿을 좀 드려야 됩니다. 당에 올리시게. 아 그러면서 이분은 박근혜 7시간 저도 뉴스 듣다가 이런 미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큼 충격이었다 이렇게 쓰셨고요. 그런데 그걸 축소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어느 나라 언론사인지 참으로 궁금하군요. 이렇게 하셨고요. 썸네일을 5명이 출연하는 거 대찬성입니다. 썸네일이 뭐죠? 썸네일에 이렇게 저희 방송 올릴 때 팟빵에 사진 붙여서 올리잖아요. 아, 거기에 그게 썸네일. 지금 지금은 기존 이제 멤버들 사진만 있는데 이제는 부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있고 이제 처장님 팀 이렇게 해서 VS 구도처럼 이렇게 뭐 하자. 제가 가운데 서 있고. 네. 뭐 가운데 서 계신 건 좀 별론데. 레슬링 팀처럼. 네, 레슬링처럼.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위에 럭셔리 999님인데요. 네. 처음 뵙는 또 댓글입니다. 근데 이제 위에 3월 28일자를 좀 들었는데 이제 화가 난다. 열받는다 이런 목소리 해주면서 헬륨 목소리 너무 좋다. 저 제 목소리를 결국 헬륨으로 이야기하시나요? 어쨌든 목소리 너무 좋다라는 평가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레이니 칠세님은요. 금방 주말이 끝나버렸다 하면서 월요일에 미탈 들을 생각에 두근두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근두근한 걸 채워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좀 더 두근두근 하시니까 다음엔 좀 더 준비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게 막 저희가 또 깜짝 놀라게 두근두근 막. 네. 또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저희. 네. 그리고 내일은 배나은 활동가님의 월요일 특유의 낮은 목소리와 원래 월요병이 있죠 우리 나은 씨가. 네. 그리고 유민지 부장님 하이하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저는 항상 하이합니다. 네. Always high.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정말 월요일 목소리가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듣는 제가 화가 날 정도로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진짜 무슨 조증 있는 것처럼 금요일 날은 너무 똥 업돼 있어서 신나 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부적절하다. 하지만 이제는 항상 즐거울 분녀의 분녀의 방송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네. 회장님 자리가 위험합니다. 지금 회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인데요. 미령곰탱님, 역시 NG 대잔치는 빵빵 터지는군요. 라고 하면서, 네, 봉봉 선임 활동가 임플란트까지 하신 건 아닌지를 걱정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뽑고 있어요, 이빨을. 네. 이가 남아나지 않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그거 아플 때 갔어야지. 네, 그래서 근데 미령곰탱님은 즐거워하고 계세요. 타이니 브레잉은 자기 행복이라는 게 이런 상황인가 봐요. 크크크 막 이런 식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유민지 부장님이 블랙리스트라는 점에 계속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모 조카 특집을 이야기하신 분이거든요. 네, 제가 기억합니다. 네, 제 리스트는 블랙리스트 딱 한 명.
미령곰탱. 네. 그래서 어쨌든 이름을 바꿨죠. 또 급하게 큰 누나, 작은 누나 특집. 이제 처장님, 베나베나 활동가님, 봉봉선임 활동가님, 이정일 PD님 디분을 다 5% 떼서 윤민지 부장님까지 다 이렇게 넣어서 이제 활동가들을 다 20%씩 사랑해 주신다. 네. 그래도 리스트는 변하지 않는다. 네.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령곰탱님은 딱 똑같이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정일 PD님이 제일 고생하는 거 아닌가요? 엉엉 이렇게 하면서 꼭 이렇게 붙여놓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셔서 아이고, 신뢰가 안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이정인 PD님이 고생 덜 하시라고 NG 부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고생이에요. 방송 끝나고 해주시던가요. 네. 중간중간에 엔지 내면 미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NG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울어요? 눈물이 나네요. 네, 그럼 미디어 탈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